어린 시절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책 읽기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시키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글짓기에서 주목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사춘기에는 대중음악에 빠져 성적이 떨어지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수능을 망쳐 2년제 여대 문창과에 들어갔는데 같은 재단의 바로 옆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음악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없던 사교성과 성실성을 보이며 정말 온 힘 다해 그들과 친해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저희 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아리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었던 것이 저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아니었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속마음을 잘 못 드러내는 타입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사람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회장직도 그만두었습니다. 학교 등급, 부모님 직업, 배경이 다른 그들에게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졸업 무렵 로그막에 대한 책을 읽고 장래희망으로 음악기자를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4년제 대학 철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무척 좋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음악 동아리에서 한 짓을 반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을 포장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일, 주목받는 일이요. 교수님, 선배들, 후배 몇몇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동아리 때 일이 떠올랐고 스스로 학과 주요 모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철학과 졸업 무렵 음악하는 친구를 통해 여성주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음악 기자 일에 도움이 될 듯하여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기타 선생님과 사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재즈 아카데미 칼럼니스트과에 들어갔는데 모 로그막 잡지 편집장 분이 학과장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음악 잡지 기자로 스카웃되어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엄청 기뻤으나 그곳은 이미 폐간 위기 상태여서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못해 해외 뮤지션 인터뷰가 안 되고 무엇보다 밴드를 둘러싼 가십을 모으는 것이 싫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겪은 후 반년 뒤 다른 대학 미학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음악기자는 안 맞는구나. 공부를 심도 있게 해서 비평가가 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철학으로 음악에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사 1학기 중간에 갑자기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결혼은 정말 싫고 전혀 자신이 없었지만 이 사람하고는 결혼 비슷하게나마 살 수 있을 것도 같다고 생각했기에 급하게 추진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포기해버리듯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남친과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파트너로서 살고 싶어 혼인신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끝도 없는 논쟁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음반 매장의 무가지 잡지사에 고정 필진이 되어 그전보다는 조금 만족하며 글을 썼습니다. 제 이름 걸고 제가 다룰 수 있는 음악을 제 스타일로 써내려가니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고료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어서 자긍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TV 비평 공모에 글을 내어 수록작으로 선정되어 원고료를 받아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그저 경험하고 열심히 책 읽고 글 쓰면 언젠가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고 안이하게 우울하게 시간을 탕진했던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이름 걸고 앨범도 내고 TV에도 출연하는 등 남다른 20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제가 비교된다고 느꼈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 더더욱 센 척하는 캐릭터로 굴었고 그렇게 열등감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 소원대로 부모에게서 멀어졌으나 심리적인 독립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개월 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이런저런 우울한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관계엔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뭐나 된 듯이 제스처 수준의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서 지긋지긋한 말만 늘어놓는 것, 내 자신을 친구들의 자질구레한 일 상담사로 멍청하게 소모해왔다는 분노가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렸고 혼자 고립되어 바닥까지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즈음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소설을 쓰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심해서인지 완성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의 가치나 의미를 스스로의 글에서 찾지 못했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어 했으나 그마저도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상작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쉬는 겸 사설기관에서 수업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 거기에 맞춰 글을 쓰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 후 회화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림 그리기가 명상에 아주 좋다는 것, 의식 너머를 탐색하기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강사분은 동화 작가인데 그분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이후론 글쓰기가 안간힘을 쓰는 힘겨운 노동에서 가끔은 꽤 신나는 자기 발견의 체험으로 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옆에 시 같은 글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신기한 건 동화도 쓰고 싶어졌어요. 이후 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제게 시를 써보라고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감정 패턴과 성격에 시는 비교적 잘 맞는 것도 같아요.
시를 써서 그걸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글을 쓸 땐 논리적으로 빈틈없게 써야 한다는,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강박을 견디며 나아가야만 했는데 음악을 만들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앓는 듯한 제 감정이 간단한 연주 모티브로 전환되어 곡이 지어 올려지면 세상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내가 묘한 방식으로나마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과물들은 어설프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순간 살아있다는 감정이 들고 생활에 찌든 우리에게서도 뭔가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금방 나는 글 쓰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지? 헛바람이 들었나? 지금 이러고 놀 때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친을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짜증을 내다가 몇 달간의 창작 스터디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합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싶기도 했습니다. 시 쓰기도 좋고 동화도 쓰고 싶어하고 음악과 평론에 익숙함을 갖고 있으니 이걸 이용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화를 썼을 때 오래된 슬픔과 만나는 느낌이었고 요즘은 그림책을 보면 황홀합니다. 언젠가 그림 그리는 분과 함께 공동으로 그림책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친구였던 음악과 책을 통해 만나는 다른 차원의 세계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고 공부로 관점을 갱신하며 세상을 발견해가고 싶습니다.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돈도 제대로 벌고 싶습니다. 음악적인 요소를 강하게 포함한 텍스트 동영상도 만들고 싶고요. 동화의 사운드 트랙 격이며 그 동화의 일부인 음악 앨범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남친은 로맨 트러스트인데요. 우리의 시너지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의 몽상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또렷한 자각과 현재 시점에 걸맞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고 싶습니다. 취미에 자족할 수도 없거니와 이 이상 세월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찾아오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죠? 네.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적어 오시는데 지금 참 몇 살이세요? 80년생. 80년생.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자청 좀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굳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려고 했던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받고 싶으셨어요?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진로 상담? 네.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거기 썼듯이 제가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구난방 아무거나 시도한다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뭘 하고 싶거든요. 그냥 어릴 때처럼 그냥 이거 혹시 될까 저거 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것도 뭔가 해왔던 걸 그대로 하는 것도 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왜 설득을 못했어요? 그 일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실현할 수 있고 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제대로 벌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전에는 그냥 잡지사 들어간다던가, 공모전에 돼서 그걸 주최한 기관에서 연계해주는 데서 원고를 쓴다던가 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상황마다 맞춰서 썼다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점은 약간 제가 신이 나야 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친 감정도 많이 들고 해서 뭐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욕망 자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점점.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죠? 본인이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욕망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욕망이 생긴다. 이 욕망에서 본인한테 가장 중요했던 욕망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그 일에서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는 본인이 심지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욕망 자체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글 쓰려고 했던 것 같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의외로 저를 움직인 건 계속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네. 그게 좀 웃기다는 생각도 들고. 전혀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네. 본인에게서 글을 쓴다는 거하고 음악은 항상 각기 서로서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도망가는 아주 좋은 핑계였거든요. 각기요? 네. 서로가요? 서로한테요? 네. 음악을 좋아하면 그래서 도망갈 수 있고 글을 좋아하면 음악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쓰지 못하면 그 좌절감을 음악으로 풀었고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잘 못하면 그 좌절감을 글로 풀고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하는 모든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그냥 메꾸는 하나의 일이지 어떤 성취를 하는 욕망이라는 의미는 아니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자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쓴 것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원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라는 것까지만 어제 알았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 지난 거의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거를 가는 그 시점까지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나름대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20년 동안 엄청난 방황을 하셨어요. 네. 글과 음악이 내가 평생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건가에 대해서 본인한테 뭐 답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 살 힘 자체가 없고 스스로 책임지는 생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뭘 해야 될지도 확신을 갖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지금 본인은 혼자 살 힘이 없어요. 그죠? 혼자 산다는 거는 그때 본인이 혼자 산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지내는 걸 생각해. 대학을 만약에 담임 선생님도 그냥 문창과 대학을 다른 캠퍼스 있는 데로 가면 어떠냐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갈 때 다른 지방에 있는 데로 가면 네.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서울 외의 지역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포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럼 생각하는 것이 대학을 가면 네. 그거는 독립이 아니죠. 그죠? 네. 물리적으로 따로 사는 거지만은 본인이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도피하는 하나의 핑계나 수단으로서 그것이 자기한테 삶에서 나름대로 표현이 됐지, 그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또는 자기가 어떤 걸 성취한 그런 도구는 아니었다라는 걸 본인이 지금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이에 고작 할 수 있는 생각은 일단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그 일상적으로 계속 마주치는 영향권 내에서 좀 멀어진 다음에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했던 거죠. 아주 정확히 잘 생각을 해냈어요. 그럼 또 하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때 자기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 있었나요? 27살 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본인이 부모님에서 떨어져 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간 항상 같이 있을 땐 괴로워하다가 빠져나오면 그런 저를 위안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 몇 년 동안 집에 잘 안 들어가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완전히 따로 나왔을 때 뭘 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제가 되게 많이 쉽게 받는 편이라서 맞아요.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인식 자체가 저한테는 일상생활에서 스케줄을 짤 때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면 내 삶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마치 부모님과 있을 때 나를 이제 지워버리고 내 판타지대로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얘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한 거예요. 네네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의 마음이 진짜 독립하는 마음인지 여전히 부모와 같이는 안 살지만은 부모로부터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여전히 생명줄을 여전히 연장시켜가지고 지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한 1년 정도 계속 그랬던 것 같죠. 네. 그러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네. 그 말은 새로 결혼을 한 남편이 지금 두 사람 같이 생활하는 것을 책임지거나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로 지냈다는 거네요. 네, 그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네,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부모님은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엄마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감정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 일을 한 번만 더 겪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친구한테 막 같이 울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냥 나오면 안 되냐고 자기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자. 그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서 뭐 남자친구가 본인을 충분히 부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는 그게 되게 빠듯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타 레슨을 통해서 저를 같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군요. 왜 본인 때문에 다른 걸 시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여분의 시간이나 힘이 남지 않는 게 옆에서 보이니까 그 사람 옆에 없고 그 사람이 혼자서 지내면 남편분은 시간을 따로 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 같으세요? 그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최근 연도에 제가 또 둘이 갈등이 제가 못 견디는 부분이 있어서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자기는 괜찮은데 과도한 죄책감을 갖고 사냐면서 맞아요. 자기가 하려면 지금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그럼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네. 그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만났을 때 그 사람 눈엔 제가 멋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살면 멋있게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그거는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너가 내가 결혼해서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본인이 꼭 뭐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왜 본인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움이 되고 싶다기보다는요. 피해를 안 주고 싶다. 부담, 나 때문에 무엇인가 걸림돌이 생기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엄마한테는 본인이 지금도 어쩌면 엄마가 더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연락은 하고 있는데 만나면 이렇게 제가 감정적인 거 계속 차단하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되게 커요. 거부감도 크면서 죄책감도 같이 갖고 맞아요. 있으니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되니까 또 엄마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본인 나름대로 학습한 행동의 패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쭉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맺은 관계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점점 싫어하고 거부하는 형태로 대개는 자기가 하는 거는 원래부터 꼭 하고 싶은 그런 처음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다른 거를 또 하게 되고 다른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본인한테는 기본적으로 항상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잘 못했어요. 왜냐면 주위에서도 그랬고 저도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글 썼고 쓰려고 했고 음악 좋아했고 그대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도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익숙한 생활이었지. 그것이 어떤 방황이나 혼란의 와중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기의 인간관계든 일하는 방식이든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한 거죠. 본인이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어서 또는 편집을 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든 작곡가든 뭔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 일과 제 관계보단 주변 사람과의 일상적인 소통에 거의 대다수의 중요성을 두고 있어서일까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내가 그게 될까는 약간 자기 비하적 생각이 있어서일까요? 그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 주위에서 본인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야, 저 사람 글 진짜 잘 쓴다. 진짜 글 잘 쓸 뿐만 아니라 뭐 상업적으로든 주위에서 인정을 받아서 뭐 성공한 소설을 썼던 드라마를 썼던 각본을 뭘 써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을 창작하거나 또 음악을 편집하거나 본인 음악을 편집하거나 또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초보자 치고는 그럼요. 초보자 치고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 음악 편집이나 창작에서 야 진짜 대단히 잘한다 라고 하는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소설을 읽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학만 하면 답답해하고 그렇다고 음악에 올인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그 작가가 여성인데 덴마크 사람이었나? 근데 그분이 음악도 하고 소설도 썼고 대학원에서는 그 여성주의 관련한 음악 논문도 써서 현재는 대중음악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본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을 롤모델로 한다면. 혹시 그런 질문 던져봤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박사님 방송 듣고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는 알게 됐었는데요. 그래요? 네. 방송을 듣고 맞아 그런 생각 별로 구체적으로 안 했어라는 생각도 작년 말인가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되면 그 다음 또 사람들 만나서 뭔가 인연이 생기면 하게 되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인연은 생겨요. 그런데 서로 다 망가지는 인연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제가 의도 없이 그냥 혹시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욕망이 들었다가도 그래서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욕망이 드니까 만났다가 근데 나도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상대한테 적당히 맞춰주다가 짜증나면 집어 던지고 약간 바로 그거죠. 그냥 엉망진창 된 다음에 그냥 팍 꼬꾸라지는 이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20년 동안 줄기차게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다른 독일 여성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글을 좋아해서 좋다라고 했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양력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래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영향받을까 봐. 영향받을까 봐. 읽을 때.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고 저도 그래서 제가 음악기자라는 게 웃기다고 또 생각했던 게 양력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이 음악기자는 그 사람들의 활동 모습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싫어했으니 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성 작가의 경우에는 내 스타일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읽어보시라고 해서 읽었는데 재밌다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했는데 딱 다 읽고 양력을 봤는데 그분도 음악을 같이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그 같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글풍이 있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제 상상에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음악보다는 작가로서 더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면서 번외로 취미로 음악을 하다가 예술하는 친구도 많이 아니까 같이 밴드도 했다가 하지만 자기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게 글이니까 글에 더 올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본인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상상을 한 거죠. 네. 본인이 롤모델을 한 사람을 봤더니 다 작가도 하면서 음악도 하고 하는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롤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네, 근데 그 장르의 문제만도 아닌 게 소설가의 경우에는 시인이기도 하다라는 양력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지식한 건가? 아무튼 약간 경직되는 순간이 있는데 고지식한 데가 있는 것 같은 게 그걸 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글 자체만 자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써야지. 글을 잘 써서 아무도 트집을 못 잡을 정도로 잘 써야 기회가 생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강한 채로 글을 어설프지 않게 잘 쓰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본인이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글을 쓰는 게 아주 물건 만들어내듯이 완벽한 어떤 외적인 기준에 따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에 따른 거를 해놓으면 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 그러면 내게 워낙 괜찮으면 다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 그게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어제 그 생각도 했는데 제가 소설 수업을 외부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합평을 받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다 그것만 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다 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트집이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딱 창작하려는 마음이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은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곳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런 아카데미나 그런 가르치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학원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배우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배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학원이나 학교에서 다니면 뭔가 내게 뛰어난 능력을 주입시켜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 패턴도 반복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등단을 해야지만 글 쓴 사람 등단 안 하고는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등단하려면 저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그걸요. 전혀 필요 없는 짓이죠. 그죠? 등단 안 하고도 얼마든지 뭐 해리포터 쓴 그 사람이 등단해가지고 그런 소설을 썼을까요? 아니죠? 네, 제가 저를 못 믿으니까 그렇죠. 타이틀을 따야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지라고 그럼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대학원도 하고 무슨 여성주의 뭐 이런 것도 또 기웃거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고 본인의 끼가 없지는 않아요. 본인의 끼도 있고 재능이 없지도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능을 본인이 프로페셔널하게라는 표현을 이제 본인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는 자기가 한 만큼 돈이 되게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도 그거를 듣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까지를 가기가 본인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계속 이것저것 손을 대는데 거기서 손을 댔던 게 본인은 글 쓰는 거 또 음악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짓자를 넣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 기타는 남편을 만나서 적어도 남편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결혼 생활은 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남편한테 약간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지내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제가 약간 수치스러워했던 부분이 나이는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어린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약간 수치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남편한테 그냥 여자친구로서 그 존재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여전히 여자친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이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인 두 사람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 여자친구를 지내는데 본인 스스로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친구로 데이트할 때는 밥값, 차값, 술값 다 남자가 냈어요. 그럼 저는 뭔가 본인은 M자 유형의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 그대로 잘 보여줘요. 본인이 19살, 20살이었거나 진짜 27살 때 이랬으면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그때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고 또 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적어도 2, 3년 또는 4, 5년 동안 일정하게 그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본인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본인이 글 쓰는 것과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준이 되려고 본인이 나름대로 시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럼 기준을 잘못 생각했나라고 생각도 드는 게 저 나름대로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실 그때 요새는 되게 시들해졌는데 몇 년간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음악 기자 일을 하면서 서로 하고 이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할지언정 내가 외부에서 인정이라도 받고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글이 자꾸 난해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전달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공모전에도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모전은 사실 뭐 본인이 어느 정도 됐다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사실 능력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로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갖는다면 본인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알겠죠. 예를 들면 음악 기자 중에서 나름대로 글을 뭐 많이 쓰거나 또는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음악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자 하는 분들 중에요? 네, 본인 생각에 있으셨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음악 기자로 아주 유명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음악 칼럼니스트라고 방송 나와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전혀 부럽지 않고 그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글을 잘 안 쓰세요. 그럼요. 글 못 써요 또. 네. 네. 또 그렇고 그냥 뭐 아는 뮤지션 많이 늘어놓는 거지. 그럼요. 저는 그거를 평론처럼 평론 스타일로 대중음악을 비평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사실 없긴 없어요. 별로.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돈을 지불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평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중음악은 즐기기 위해서 네,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거든. 근데 대중음악은 본인이 그거를 대중음악을 이해하고 대중음악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뭐 있잖아요. 마돈나가 가지는 대중문화적인 의미 뭐 이런 글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가진 한국 사회의 의미 그런 글 쓴 대중음악 평론가 본 적 있어요? 많죠. 그런 거 쓴 사람. 그럼 맞는데 그게 내용이 본인이 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그런 글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일단 문화 비평이지 그게 음악 비평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음악 비평과 문화 비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히 싸이의 경우에 음악하는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의 음악을 문화적으로는 비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는 편견이지만 음악적으로는 뭘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쪽이 장르 음악이라 장르라는 전제에서 자꾸 비평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창의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창의적인 특성이 뭔지를 모른 채로 본인이 어줍지 않게 학교에서 들은 네. 그 프레임 속에 자기의 창의성을 쑤셔놓고 구겨놓고 진짜 박아놓는 그런 아주 놀라운 특성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내가 아주 과격한 용어를 썼던 이유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나는 그래서 어설프게 학교에서 배운 그 프레임 속에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그거를 쑤셔넣는 사람들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뭐 그걸로 가지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또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상당히 또는 대학원생들이 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떠들어대는지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 너 떠들어대는 현상을 먼저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요. 특히 한국에서 어설프게 대중문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대중문화 현상 자체를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고 있는 또는 지들이 떠들어대는 어설픈 이론이나 그 털 속에 이 대중문화를 끼워 넣어요. 네. 본인이 지금 아주 전형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돈나를 가지고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큰 문화 비평으로서 괜찮은 일이고 클럽을 즐기는 춤꾼들은 존재하나 클럽에서 연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네. 그래서 더 할 게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주하는 사람을 이 상징하는 사람, 돌국화 같은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고 또 뭐 누구예요? 신중현. 그런 사람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네. 지금 대중문화 특히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죠? 자기들만의 아니요. 뭔가요? 자기들만의 컬트 문화라기보다는 역사가 돼버려요. 그 마치 누가 나와서 역사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 4.19, 5.16 혁명 역사 이야기하듯이 60년대, 70년대 대중음악에서 연주하는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80년대까지 끝까지가 연주가의 역사적인 존재로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지난 10년 사이에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대중음악의 역사죠. 연주가죠. 현재 무슨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대중문화의 어떤 원로 뭐 역사를 이야기해서 연주하는 사람들 현재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도 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이건 대중음악을 잘 모르는 나도 느끼는 정도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렇다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얼마나 흥행이 안 되는지 알겠죠. 왜 본인은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은 또는 관심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언어로 너무 확정된 제가 그래서 가요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가요를 듣고 자라는 건 맞지만 그 연주음악 들을 때 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그림이나 감각적 감흥 같은 거에 되게 큰 인상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요. 본인이 그나마 남들하고 다르게 글을 쓴 거는 연주, 특히 밴드들, 특히 인디 밴드들 또는 뭐 재즈도 좋아하고 월드뮤직 쪽도 좋아하고 어쨌든 간에 주로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음악은 사실은 그 사람이 들국화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히트곡도 있지만은 이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의 히트곡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히트곡이 있는 밴드들은 그래도 대중들에게 조금은 어필해요. 장기하나 그렇고 뭐. 사실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단순히 연주만 잘한다라는 거는 성능 좋은 오디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 음악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문화에서는 완전히 죽음이에요. 제가 쓰는 기사 만약에 쓴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서는 히트곡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재즈를 해도 챗 베이커 같은 경우도 유명곡이 있듯이 유명곡이 다 있거든요. 없지는 않고 물론 지금 젊은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없지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래요? 본인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곡이 인식된 게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인식된 게 있는데 인식된 게 있는데 그 곡 자체가 사람들한테 별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어필하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가 있잖아. 네네. 이 상황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이쁜 몸매를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지금 내 비유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본인이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몸매를 어떻게 어필시켜가지고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음악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그 본인의 대상이 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그 이쁜 몸매를 가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쁜 몸매를 가진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재능을 부각시키게 하는 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진 그냥 찍어가지고 알리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포르노 사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진사는 지가 사진 잘 찍고 지가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뭔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지금 몸매만 이쁘고 얼굴은 그저 그런 이 사람을 대중들에게 스타로 만들 수 있겠어요? 대중들은 진짜 이 사람한테 뭐를 얻고 싶어 할까요? 상당히 신기한 상황에 본인이 처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막연히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게 느낌이 오세요? 네. 오늘 상담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요. 본인이 지금 가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본인이 특정한 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감흥을 글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지, 또 공유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또는 모르는 상태로 본인이 막연히 끄적거리는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음악 잡지사 기자 노릇을 할 때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만 했지 그거를 진짜 자기 나름대로 끊임없이 탐색을 하고 정리를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끈기 있게 정리하고 또 그거를 자기 거로 하는 거를 훈련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보통 이야기하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해야 돼요. 네.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근데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못해요. 내가 본인이 보면 진짜 남친하고 같이 창작 세미나도 하고 혼자서 참 북치고 장구치고 참 열심히 했어요. 네. 진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남친이 좀 더 잘 알았으면 했을 텐데 남친도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본인은 플레이어에 불과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본인이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가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본인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줬을 텐데 교수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또 늘 본인이 주장하는 그거에 그냥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뭔 소리인지 듣기 싫고 교수도 본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오늘 상담한 걸 들어보면 본인이 어디에서 삽질을 했는지는 본인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